에릭과 결혼해 같이 살게 되면서 연애와는 다르게 많이 다투게 되었다. 개인적인 공간이며 집안일이며 하다못해 집안 인테리어까지. 에릭은 웬 이상한 여자 그림을 꼭 달아야겠다고 우겨댔다. 저 여자가 누군데? 처음 그림을 본 내가 산처럼 쌓여있는 이사박스에다 몸을 기대며 물었다. 언제더라? 그냥 우연히 세일하길래 샀는데? 그림 액자 속의 여자는 어두운 방에 서있는 젊은 여성이 그림을 보는 사람 쪽으로 뒤를 돌아보는 그림이었다.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닌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도 생생했다. 또한 상당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금발 머리칼은 폭포수처럼 어깨를 타고 올랐다. 그리고 하얀 원피스, 하트 모양의 앙증맞은 얼굴은 어째서인지 귀엽다기보다는 뇌리에 박히는 느낌이었다. 그림 속 여자는 밝게 빛났지만 여자 뒤편의 배경은 너무 어두웠다. 저 그림은 격조 있다거나 깊은 분위기가 느껴진다거나 혹은 아름답지 않았다. 그냥 이 그림은 오싹했다. 특히 남편이 그 그림을 침대 머리맡에 달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래, 아름다운 그림인 건 인정해. 근데 지금 우리 집 인테리어랑 너무 안 어울려. 무슨 소리야? 저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폰코팝 아트가 더 안 어울려. 그래, 그건 인정. 근데 그건 작잖아. 자기 거는 너무 거대하다고. 아, 제발. 저 여자는 거의 실물 크기잖아. 미안해. 근데 난 꼭 침대맡에 달고 싶어. 남편이 절대로 물러설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양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가끔 새벽에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오싹한 기분에 자주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리고 위쪽을 쳐다봤을 때 나를 내려다보는 그 음산한 눈동자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날 이후로 계속 잠을 설쳤다. 그리고 한 번은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맹세하는데 그 여자가 움직였다. 머리가 원래 저랬었나? 같이 잠자리에 든 어느 날 에릭에게 물었다. 어? 저 여자 왼손 말이야. 손가락도 펼쳐서 뒤로 뻗은 것 같잖아. 자기 손을 잡아주길 기다리는 것 같잖아. 뭐래? 원래 저랬어. 절대 저런 자세가 아니었다. 그리고 난 일부러 그림을 보지 않았다.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불쾌할 정도로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그림 속 여자의 눈을 바라보면 살아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기분이었다. 결국 2주 만에 폭발했다. 남편에게 제발 그림 좀 치워달라고 사정했다. 제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 잘 때마다 저거랑 눈 마주치는 거 너무 끔찍하단 말이야. 우리가 가진 예술품 중에 제일 뛰어난 건데 왜? 저건 무조건 머리맡이 자기 자리야. 해바라기 그림은? 그건 그냥 프린트된 거잖아. 아, 제발. 그러다 남편이 긴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알았어. 쟤 옮길게.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거슬렸다. 남편은 그림을 사람처럼 지칭했다. 결국 그림은 계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게 더 싫었다. 내려갈 때마다 저 여자를 봐야 하잖아. 꿰뚫어 보는 듯한 회색 눈초리로 계단 끝에서 날 지켜본다. 안방에 걸려있을 땐 내가 잠들거나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만이었는데 그렇게 며칠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 1시간 동안 뒤척이던 난 결국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그리고 계단 꼭대기에 섰는데 앞에 그 여자가 보였다. 환한 복도등은 꺼져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웠던 그 순간 그림의 배경이 그림자처럼 녹아내렸다. 하지만 여자는 창백한 얼굴과 흰 원피스를 입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의 난 피로에 찌들어 그런지 그 모습을 실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난 소스라치게 놀라서 펄쩍 뛰었다. 만약 난간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계단을 굴렀을 것이다. 우리 제발 저 그림 좀 갖다 버리자.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다. 왜? 나 어젯밤에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계단 구를 뻔했단 말이야. 에릭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저 여자가 놀라게 했어? 깜짝 놀랐지.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 순간 남편은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잠시 후 나도 따라 웃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림을 사람으로 착각해? 무척 피곤한 상태이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착각인가. 일단은 내 서재로 옮길게. 그럼 됐지? 고마워, 에릭. 그림을 옮기고 나서 모든 게 괜찮아졌다. 평소보다 에릭이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긴 했지만 곧 있을 큰 발표 준비로 에릭은 바빴을 것이다. 그리고 서재에 오래 있는 게 그림이랑 무슨 상관이겠어? 에릭이 넋놓고 그림만 쳐다보는 것도 아닐 텐데. 헌데 그러고 있는 걸 보고 말았다. 넋놓고 그림을 쳐다보는. 그날 에릭은 저녁밥을 먹으러 나오지 않았다. 몇 번이나 불렀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층 서재로 가봤더니 남편은 그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에릭은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심지어 컴퓨터는 꺼져 있었고 에릭은 갑작스럽게 반응했다. 그리고 빠르게 일어났다. 안 그래도 막 내려가려던 참이었어. 방금 발표자료 보냈거든. 마음에 들어 하던데?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나를 지나쳤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진짜로 일을 끝낸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멍하게 저 그림만 쳐다보고 있었던 걸까? 일단 말은 꺼내지 않기로 했다. 그림을 치워버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도 일이 급했다.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기사의 마감일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밤 어쩌다 남편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벽 너머로 작게 들리긴 했지만 남편이 무엇라 말하는지 뚜렷하게 전달되었다. 오늘 밤까지 보낼 수... 아니요. 수요일 마감인 건 알았는데 아내가 계단에서 굴렀단 말입니다. 응급실에 데려갔다고요. 그의 말을 듣자 소름이 돋았다. 난 곧바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에리, 왜 거짓말해? 내가 계단에서 굴렀어?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다. 급히 전화를 끊고 내 앞에 섰다. 정말로 미안해, 타라. 어떻게든 둘러대야 했어. 발표자로 마감 기한을 넘겨버려서 내일이었는데. 이틀 전에 완성했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주워거렸다. 팔짱을 꼈다. 에릭,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지난주 우리가 같이 보냈던 시간은 딱 1시간이 전부야. 자기는 서재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잖아. 아니,
일을 하긴 했던 게 맞아? 아니면 그냥 앉아서 저 여자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의 눈동자가 내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여보, 질투하는구나. 뭐라고? 그럴 필요 없어. 남편이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저 그림은 실제 여자보다 더 이쁘게 그린 거거든. 황당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겨우 할 말을 찾아냈다. 자기 지금 저 그림 속 여자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야. 그는 느릿하게 대답했다. 미안. 내가 이상하게 말했네. 내 말은 저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몰라도 아마 과장해서 그렸을 거라는 말이지. 원래 초상화는 실물보다 더 예쁘게 그리잖아. 남편을 보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 그림 누구 그린 거야? 에릭? 말했잖아. 실체 인물이 아니라니까. 에릭. 남편의 말에 끊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댔다. 에릭, 저건 누구 그린 거냐고 묻고 있잖아. 남편은 고개만 저었다. 그날은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단순히 그림 하나에 이렇게 성낼 일인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 여튼 뭐가 되었건 남편은 그 그림에 미쳐있다. 결혼 전에는 왜 저 그림을 못 봤을까? 지하실에 숨겨놨었나? 그땐 딱 지하실만 안 내려가 봤으니까. 그 밑에 재단 같은 걸 만들고 그림이랑 양초 뭐 이런 것들로 꾸며두진 않았을까? 생각이 이 지경에 이르자 속이 좋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인가? 아니면 전 아내? 아니겠지. 저런 그림을 의뢰하려면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간다. 특히 저렇게 크고 세심한 그림이라면 더욱더. 그림이 죽도록 싫은 건 사실이지만 그림 자체는 정말 실력 좋은 화가가 그린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눈동자에 담긴 반짝임, 오른쪽 볼의 보조개, 그리고 섬세한 표현까지. 에릭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여자에게 집착한다. 그리고 그때 정신 나간 생각이 떠올랐다.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에릭을 봤다. 그는 곤히 잠들어 있다. 조심스럽게 침대를 나와서 핸드폰을 챙긴 뒤 안방을 나갔다. 남편의 서재로 향하는 내 발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육중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는 서늘했다. 안방보다 훨씬 추웠다. 맨살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꿈을 댈 시간이 없었다. 난 손을 뻗어 스위치를 찾아 올렸다. 그러자 전등이 켜지며 벽에 붙은 금발 여인이 나를 내려봤다. 바닥을 따라 에릭의 소파를 미는 내 모습을 여자의 시선이 그대로 따라왔다. 소파를 벽에 붙이고 소파 위로 올라갔다. 여자의 눈높이를 같이 하고 마주봤다. 그림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건 처음이었다. 고작 몇 센티미터.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자니 디테일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것 같았다. 속눈썹 한 올까지 굉장한 공을 들여 모낭에서 뻗어나왔다. 너무 창백하고 미색을 많이 쓴 그녀의 피부는 미세한 모공까지 보였다. 하지만 난 지금 그림이나 감상하러 온 게 아니다. 난 핸드폰을 들어 그림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다. 잠시 후 사진을 업로드하고 검색하는 사이트가 떴다. 그리고 곧이어 뜬 결과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운이 좋다면 하나 정도의 결과가 뜰 것이라 생각했다. 얼굴 인식을 통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림과 비슷한 사진을 찾는 거지. 아니면 화가의 사이트와 그림 설명이 같이 뜬다던가 말이다. 하지만 컴퓨터에 뜬 결과는 수없이 많은 썸네일이었다. 그것도 내가 몇 주 동안 마주해야 했던 그 그림이었다. 난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눌렀다. 뉴스 기사로 넘어갔다. 실종된 프링클린 예대 여대생 수색 계속돼.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다. 다리가 풀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덜덜 떨면서 기사를 보았다. 켈싱 23세 남자친구와 하이킹 후 실종되었다. 하이킹 중 마주친 고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여성 켈싱의 가방은 곰을 목격한 장소로부터 1.6km 떨어진 곳에 발견되었으나 남성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림 아래 달린 캡션은 다음과 같았다. 프랭클린 대학에서 3년째 순수 미술을 공부하는 켈싱. 그녀는 최근 성당에 자신의 자화상을 전시했다. 다음 기사를 클릭했는데 다 같은 내용이었다. 하이킹, 공, 실종. 모든 기사에 그녀의 자화상이 같이 등장했다. 기사에 등장하는 남성의 사진은 내 남편 에릭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에릭이 분명했다. 가장 최근 기사는 5년 전으로 켈싱의 부모가 제발 자식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안타깝지만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그들은 영영 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복도에서 들린 시끄럽게 쿵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발소리다. 서재로 온다. 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여기 있는 걸 들켜선 안 되는데. 적당한 곳, 어디라도 숨을 곳을 찾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방문 아래로 새어나가는 불빛을 보았을 것이다. 남편이 서재에 들어서는 그 직전에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저기요? 가쁜 숨을 숨기려 손으로 입을 꾹 막았다. 에릭은 소파가 엉뚱한 곳에 있다는 걸 곧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눈치챌 거야. 자기야, 여기에 있어? 내가 왜 숨었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와봤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아니면 펜이 필요했다던가 잠이 안 왔다던가. 난 대체 왜 숨었니? 자기야?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 아냐는 곰에 물려갔고 에릭은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을지도 몰라. 에릭이 살인자라는 생각보다 그게 더 그럴싸하잖아. 여기 있었구나. 고개를 들고 소리를 빽 질렀다. 에릭이 책상 위로 몸을 숙이고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 볼펜 찾으러 들어왔다가 미련스럽게 말을 더듬었다. 뭘 좀 쓰고 싶었거든.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깜빡하고 안 쓴 게 떠올라서.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작은 미소를 띄웠다. 달아, 그게 아닐 텐데. 난 책상에서 잽싸게 튀어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에릭의 재빠른 손이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구나. 어? 그래서 숨은 거 아니야? 그의 소나기에서 나는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저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은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아이, 기뻐라.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 결론이었어? 아니, 자기가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마른 침을 삼켰다. 에릭이 진짜 켈싱을 죽였고 내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걸 눈치챈다면 나도 죽은 목숨이다. 미안해.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그냥... 근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시체도 못 찾았잖아. 곰이 물어간 거야? 에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검은 눈으로 조용히 나를 응시했다. 나 사실 질투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에게 말했다. 근데 이젠 이해할게. 그냥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렇게 누군가 잃는다는 거 당연히 그림을 버릴 수 없었겠지. 그녀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남은 게 저 사진이잖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에릭은 비정상적으로 감정이 메마른 말투였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다. 유감인데? 순간 남편은 내게 달려들었다. 그 모습에 비명을 질렀다. 이제 난 끝이다. 남편은 강한 힘으로 내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난 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 뒤에서 큰 소리가 났다. 그때 에릭이 고개를 획 돌리던 찰나 그의 손이 느슨해졌다. 나는 곧장 반응했다. 그의 손을 뿌리치고 책상을 중심으로 삥 돌아 서재 문으로 달렸다. 뒤를 흘끔 보니 에릭이 따라오는 게 보였다. 그때 소리의 근원도 같이 보였다. 켈싱의 그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그림 속에 켈싱은 공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에릭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림 속 켈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난 잽싸게 도망갔다. 나는 달리기가 빨랐다. 그리고 내가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에릭은 계단 중간을 내려오는 중이었다. 차가운 바깥 공기를 느끼며 난 폐가 터질 기세로 비명을 질렀다. 그러다 날 붙잡은 에릭의 우악스러운 손이 집 안으로 날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나 둘 이웃집들의 불이 들었다. 그때 이웃집 남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제 다 끝났다. 에릭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켈싱의 그림을 향한 남편의 집착을 경찰에 알리고 나자 그들은 집 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에릭의 서재 책상 서랍에 숨겨진 작은 상자에서 금색 귀걸이 한 쌍이 발견됐다. 그것은 켈싱이 하이킹하던 그날 착용했던 귀걸이였다. 켈싱의 사건은 조금씩 에릭을 짓누르고 있었다. 부디 켈싱에게 정의를 찾아주길 바라며 배심원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에릭을 감옥에 보내주길 바랬다. 그날 밤 남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나도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때 켈싱의 그림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도망칠 수나 있었을까? 그림이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액자가 워낙 무거웠던 탓에 속고판이 부서지면서 그림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끔은 켈싱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초상화에 켈싱의 일부가 담겼던 거라고. 그리고 그날 밤 켈싱은 자신을 죽인 살인범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해 준 것이라고.
이제 캘싱의 그림은 내 침실에 걸렸다. 그리고 매일 그림을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을 발견하곤 한다. 그녀의 뒤로 펼쳐진 깊은 녹색 배경, 완벽한 색감을 이룬 그녀의 금발, 다 뚫어버릴 듯한 그녀의 눈동자, 그리고 가끔 그녀가 나에게 웃어주는 것 같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눈을 뜬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취해서 친구 집에서 잠이 들거나 엄청난 피로감에 기절하듯 잠에 빠져든 경우. 하지만 분명 지금 내 상황은 그런 단순한 상황은 아닌 듯 보였다. 적어도 차디찬 지하실에서 기억이 날아간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일 리 없었다. 게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다면 더욱더. 마음 같아선 당장 이곳을 벗어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침착해지기로 했다. 우선은 차분하게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했다. 내 이름? 박정훈. 이름은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나이? 28? 29? 그래, 29이다. 잠시 동안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딱 이 정도였다. 지금 상황을 비롯한 모든 것이 전혀 기억나질 않았다. 난 정수리의 상처를 조심스레 만져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제법 큰 저택의 지하 창고인 듯 보였다. 창고로 쓰이는 듯 한켠엔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 있었고 내 주변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었다. 끔찍한 광경에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상황 파악이 더 중요했다. 난 힘껏 숨을 들이킨 채 쓰러진 사람들을 관찰했다. 쓰러진 사람들은 총 4명.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1명,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의 1명,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1명과 40대 후반 정도의 중년의 여성. 나이도 성별도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나처럼 피를 흘리면서 기절해 있다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볼 용기는 나질 않았다. 피냄새를 맡지 않으려 애쓰며 내가 쓰러져 있는 곳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잔뜩 피가 묻어있는 강목이 바닥에 있었다. 내 기억을 날려버린 정수리 상처의 원흉이 저 녀석인 듯했다. 나가는 문 역시 나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난 어쩌면 급히 이 방을 빠져나가려다 뒤에서 공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우선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범인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가정이긴 하지만 잘만 하면 쓰러진 사람들 역시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문이 잠겨있지 않기를 기도하며 조심스레 굳게 닫힌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잠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무런 저항 없이 열리는 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거친 철문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는 투박한 계단이 보였고 계단의 맨 끝에서는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다행히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은 내 생각대로 어떤 저택의 지하실이 맞는 듯 했다. 계단을 다 올라오자 신경 써서 꾸며놓은 거실이 보였다. 잠시 귀를 기울여 봤지만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범인은 지금 이곳에 없는 모양이었다. 익숙한 거실의 모습을 뒤로 하고는 난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익숙하다고? 난 걸음을 멈추고는 뒤를 돌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고급져 보이는 카펫과 푹신한 소파, 장식부터 시작해서 벽에 걸려있는 그림까지 처음 보는 것들이 아니었다. 이곳에 끌려오면서 눈에 들어왔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분명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난 기억을 열심히 더듬어 봤지만 머리만 아플 뿐 더 이상 떠올릴 수 없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급한 일이 있다. 난 고개를 세차게 회젓고는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 역시 이미 구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레 찾아갈 수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밖으로 향했다. 밖으로 나오니 건물은 한적한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아무래도 별장 개념의 건물인 듯 보였다. 주변에 건물은 없었지만 근처에 잘 포장된 도로가 있는 걸로 보아 첩첩산중은 아닌 듯 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찾으려 서둘러 도로로 달려갔다. 마을까지 거리가 제법 되겠지만 마냥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도 없었다. 게다가 범인이 내가 도망치는 걸 알고는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 마을까지 뛰어갈 생각까지 했지만 다행히 이번에도 운이 좋았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내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숨을 골랐다. 체력에는 제법 자신이 있었는데 벌써 숨이 찬 걸 보니 몸 상태가 엉망이 모양이다. 차가 오길 기다리며 다시 생각을 정리했다. 지하실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 왠지 눈에 익은 별장, 잠겨있지 않았던 문, 그리고 기억 상실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분명 범인은 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와서 저기 별장 지하실에 모아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 모두를 기절시키고 문조차 잠그지 않고 빠져나갔다. 뭔가 말이 되지 않았다. 난 고민하며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상처투성이의 손바닥. 단순히 저항하다가 생긴 상처가 아니다. 적어도 거친 강목을 수차례 휘둘러야 나올 만한 그런 상처였다. 난 숨을 들이키며 별장을 둘러보았다.
그러는 사이 멀리서 다가오던 차가 내 앞에 멈췄다.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청년이 창문을 열고 내게 말을 걸었다. 피로 얼룩지고 엉망이 된 내 상태를 보고서 차를 멈춘 모양이다. 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는 별장과 내 손만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디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면 경찰 불러드릴까요? 경찰이란 말에 난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전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저기 잠시만요. 남자의 부름을 무시한 채 난 있는 힘껏 달리며 생각했다. 내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난 범인에게 공격당한 것이 아닌 듯했다. 그저 희생자들의 저항에 부딪힌 것뿐이었다. 어지러운 기억들 사이로 누군가의 머리를 내리치는 내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귓가에 들려온 말에 고개를 돌릴 새도 없이 귀가 찢어질 듯한 경적 소리가 울리며 끔찍한 고통이 몰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 아니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옆에서는 구급대원인 듯한 사람이 무전기로 내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네, 교통사고입니다. 지금 의식은 없는 상태고 환자는... 구급대원은 손에 지갑을 들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 품속에 있던 걸 꺼낸 듯 했다. 그러니까 이름은 박정훈. 네. 54세 남성입니다. 주소는 54세? 희미해져 가는 의식 넘어 간신히 바라본 곳에는 지갑에 꽂혀있는 가족 사진이 있었다. 내 기억보다 훨씬 나이가 든 내 모습과 내 옆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중년의 여성, 그리고 우리의 양쪽 옆으로 서 있는 남학생과 여대생. 그제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났다. 여름 휴가, 큰맘 먹고 빌린 멋진 별장, 즐거워하던 딸과 아들, 날 자랑스러워하던 내 아내, 별장 지하에 쓰러져 있던 그들이었다. 난 아무래도 상상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의 기억을 잃어버렸던 모양이다. 지하실에서 깨어난 남자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욕짓거리를 내뱉었다. 존나 아프네, 씨발. 경찰에 쫓기는 와중 별장을 발견한 남자는 숨기 좋은 장소라 생각하며 문을 따고 들어와 지하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레 별장 안으로 들어온 가족에게 몸을 숨길 겨를도 없이 들켜버리고 말았다. 특수살인죄로 공개 수배가 내려진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남자는 근처에 있던 세막대를 휘둘러 어린애 2명과 중년 여성을 제압했다.
하지만 아빠로 보이는 사람에게 흥분해서 휘두른 강목에 머리를 얻어맞고 말았다. 남자는 정신을 잃기 전 발악적으로 세막대를 휘둘러 그 사람의 머리를 맞출 수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일격이 큰 소용이 없었던 듯 경찰에 신고하러 갔거나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 같았다. 서둘러 도망치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한 남자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때 뒤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머리에서 잔뜩 피를 뿜어대는 중년의 여성, 그리고 근처에서 움찔거리는 어린 투명.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남자는 자신의 옆에 떨어져 있던 쇠막대를 집어들고는 쓰러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나는 펜실베니아 지역에 있는 총구석 주유소에서 근무한다. 총구석이라 그런지 근무 시간은 지루한 편이지만 나름 꿀보직에 페이도 괜찮다. 몇 주 전 내가 일하는 주유소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편의상 그 친구를 제러미라고 칭하겠다. 제러미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 나이는 26살 정도 된 것 같고 말수는 없는데 웃음소리가 매우 소름 끼친다. 사장님도 제러미에 대해서 나랑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웃음소리가 이상하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손님들이 불쾌하는 경우도 없었고 솔직히 근태로만 평가하면 꽤 좋은 편이었다. 그러던 중 몇 주 전부터 물건들이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했다. 판매할 물건을 직원이 훔치는 건 어느 업장이나 큰 문제일 것이다. 주유소의 규모는 꽤 작은 편이었고 그 시간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단 한 명이었다. 어느 날 2주 전인가? 엔진오일 재고가 자꾸 부족한 걸 사장님이 먼저 알아챘다. 처음엔 엔진오일 몇 통이 사라지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르자 창고에서 상자째로 사라졌다. 날이 갈수록 정도는 심해졌다. 엔진오일 입고 다음날 입고된 전체 수량이 몽땅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마다 이랬던 직원은 제러미로 확인되었다. 헌데 제러미가 근무했던 날들을 사장님이 보안 카메라로 확인했지만 훔치는 장면은 찾아내지 못했다. 제러미가 퇴근 시간에 가게 문을 닫으면 다음날 엔진오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사장님은 제러미의 범죄를 잡아내기 위해서 보안 영상이 담긴 테이프를 집에 가져가서 직접 확인했지만 어제 저녁은 자신의 딸의 소프트볼 경기가 있다며 대신 봐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비공식적으로 추가 수당을 준다는 말에 고민 없이 테이프를 덮어 넘겨받았다. 보안 카메라가 총 3대라 내가 받은 테이프도 3개였다. 다 확인하려면 기나긴 밤이 될 게 뻔했지만 휴가를 앞두고 있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테이프와 함께 퇴근한 나는 집에 도착해서 오래된 VCR에 테이프를 넣고 자리에 앉았다. 이틀 전 마지막으로 제러미가 근무한 날, 제러미의 근무는 오후 4시부터였다. 처음엔 특별한 이상한 점은 딱히 찾지 못했다. 제러미가 시제를 확인하고 전 근무자인 여자애와 교대 후 평범하게 근무를 시작했다.
처음 그가 맞이한 손님은 단골 손님인 템플레턴 부인이었다. 영상에 찍힌 시간은 4시 3분이었다. 부인은 담배와 신문을 고르고 $20를 건넸다. 이상할 것 없었다. 다음 손님은 동네 사람인 론이었다. 오토바이를 타는 그는 주기적으로 주유소로 찾는 손님 중 하나였다. 그러다 주유를 마친 그가 육포 한 봉지와 함께 카드로 계산하고서 떠났다. 다음 손님은 카우보이 모자를 쓴 남성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원래 주유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니 역시 이상할 건 없었다. 그 남성은 경유를 $40치 채우고 $100 지폐로 계산한 뒤 떠났다. 난 소파 뒤로 기대에 앉았다. 그리고 한숨이 났다. 주유소 근무보다 더 지루한 게 지루한 근무지를 감시하는 거겠지. 하지만 사장님이 챙겨준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테이프를 계속 보기로 했다. 만약 제러미가 진짜로 엔진 오일을 훔쳤다면 지금쯤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알 텐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카메라 앞에 대놓고 훔칠 리가 없을 것이다. 영상은 5시까지 별일 없이 지루하게 흘러갔다. 그러다 오후 5시 3분쯤 템플레턴 부인이 다시 들렀다. 뭘 깜빡했나? 하지만 아니었다. 부인은 아까처럼 같은 담배와 같은 신문을 들었다. 그리고 또 $20 지폐로 계산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고 보니 그 부인은 항상 나사가 좀 빠진 사람 같기도 했다. 아까 같은 걸 사갔다고 제러미가 말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사람에게 같은 물건을 2번 파는 건 불법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 론이 들었다. 이번에도 그는 똑같이 주유하고 똑같은 육포를 골랐다. 그리고 이번에도 카드로 계산했다. 혹시 다른 오토바이가 아닐까 해서 확인했는데 아까랑 똑같은 오토바이였다. 그럴 수 있지. 그냥 우연이겠지. 템플레턴 부인은 건망증이 심하고 론은 오토바이가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카우보이 모자를 쓴 남자가 또다시 들어왔다. 그때 척조를 따라 차가운 어떤 것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난 홀로 거실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읊조리고 있었다. 경유 넣지 마라. 제발 경유 넣지 마. 하지만 남자는 경유를 선택했다. $40치 경유를 채우고 $100 지폐를 내밀었다.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이상한 상황이다. 일단 영상을 계속 보기로 했다. 이후 방문 고객도 모두 같았다. 전부 다 말이다. 심지어 그들이 입고 왔던 옷들도 똑같았다. 그러다 난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쯤 영상 속 시간이 6시 3분이 되면서 템플레턴 부인이 다시 주유소로 들어왔다. 역시나 부인은 또 담배와 신문을 고르고 $20를 건넸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그렇게 30분 정도 더 보다가 나머지는 2배속으로 돌려봤다. 내용은 다 같았다. 모든 손님들이 1시간 단위로 똑같은 분에 들어왔다. 교활한 제러미가 테이프를 손본 건가? 근무를 시작하고 첫 번째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테이프에 씌워버린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계산대와 창문까지 비추는 카메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에서 해가 저물어 가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제러미가 일하는 모습 또한 반복되지 않았다. 바닥을 쓸고 걸레질하고 재고를 채우고, 그러니까 가게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손님만큼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다. 여기까지 본 나는 공포에 질려버렸다.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됐는데 이걸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난 영상을 뒤로 끝까지 돌려서 제러미가 퇴근하면서 문을 잠그고 차로 걸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뭘 훔친 것 같진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계속 보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까지 빠르게 돌려보았다. 근데 정확히 12시 3분이 되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제러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화각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가게를 비추던 카메라 화면에 제러미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잡혔다는 말이다. 제러미는 카메라가 아니라 그 너머의 나를 보고 있는 게 확실했다. 비명을 지르며 리모컨을 찾았다. 리모컨을 손에 쥐고 다시 봤을 때 제러미의 얼굴은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지고 없었다. 분명 한 프레임 전엔 있었는데 다음 프레임엔 사라져 버린 거다. 손이 매우 떨렸지만 꾹 참고 다음 테이프를 넣었다. 다음 영상은 계산대 옆에서 뒤편을 비추는 카메라가 찍은 거라 제러미가 어떻게 갑자기 화면에 얼굴을 들이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 기대로 새벽 12시 3분까지 빠르게 돌렸지만 화면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내 예상이 맞다면 제러미가 의자 같은 걸 밟고 올라서서 카메라 앞에 얼굴을 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단서도 흔적도 없었다. 아니, 애초에 제러미가 퇴근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 흔적이 없었다. 제러미가 가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제러미는 보안 해제 번호도 모르고 그가 퇴근한 뒤 보안 알림도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 새벽 12시 3분에 찍힌 영상 속에 선반에 있었던 엔진 오일이 없었다. 그것도 전부 없었다. 아까 제러미 얼굴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처럼 엔진 오일도 분명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뭐 이런 수준이었다. VCR을 꺼버리고 침대에 누웠지만 결국 밤을 새고 말았다. 너무 피곤한데 심장은 미친 듯이 발광했다. 누가 뭐래도 테이프에 찍힌 건 내가 본 어떤 것보다도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쁜 영상이었다. 몇 시간 있다가 출근해야 하는데 사장님은 내게 테이프를 넘기면서 출근할 때 다시 가져오라고, 그리고 뭐가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솔직히 이걸 뭐 어떻게 전달해야 하지? 오늘 제러미는 나와 교대 후 야간 근무를 서기 때문에 사장님이 교대 시간에 맞춰 나와서 나와 함께 제러미에게 엔진 오일을 훔친 거냐고 물어보기로 했다. 제러미가 훔치는 듯한 광경을 발견한 게 나이기 때문이라고 했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사장님께 영상을 보여드리긴 해야 하는데 같이 보는 건 싫었다. 그런 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제러미가 카메라 너머 나를 보면서 소름 돋게 싱긋 웃던 얼굴이 도저히 잊히지 않는다. 사람 얼굴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줬으니까. 아무튼 이따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자보려고 해야겠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기록할게. 투가 오후 2시 49분. 핸드폰으로 쓰는 거라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해. 방금 사장님이 마지막 영상까지 다 확인했다. 사장님은
크게 놀란 듯 했고, 제러미는 오후 4시에 출근할 예정이다. 사전에 어떤 게 녹화되어 있었는지 알려주었지만 아무리 알고 봐도 그런 건 놀랄 수밖에 없지. 제러미가 오기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지만 나도 사장님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그저 제러미는 엔진 오일이나 훔치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걸까? 아니면 다른 존재? 갑자기 튀어나온 제러미를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영상을 보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보기를 바란다는 느낌?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 아니, 어느 정도는 미쳐버린 것 같기도 하다. 일단 사장님과 이야기를 더 해볼 거다. 마음 좀 가라앉히고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야 한다. 오늘 밤의 내용을 추가하겠지만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다. 추가 오후 4시 33분. 제러미는 출근하지 않았다. 제러미에게 급히 전화해봤는데 정지된 번호란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추가 오후 5시 33분. 제러미는 출근하지 않았다. 제러미에게 급히 전화해봤는데 정지된 번호란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추가 오후 6시 33분. 제러미는 출근하지 않았다. 제러미에게 급히 전화해봤는데 정지된 번호란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추가 오후 7시 33분. 제러미는 출근하지 않았다. 제러미에게 급히 전화해봤는데 정지된 번호란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추가 오후 8시 33분. 제러미는 출근하지 않았다. 제러미에게 급히 전화해봤는데 정지된 번호란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추가 오후 10시 58분. 세상에, 말도 안 돼. 방금 내가 추가한 내용을 확인했다. 난 제대로 미친 것 같다. 미쳤다. 제대로 미친 거야, 이건.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데? 우선 내가 아는 것부터 말해야겠다. 오늘 난 출근했고, 제러미는 결근했고, 사장님이랑 내가 경찰에 신고한 것까진 다들 아는 내용일 거다. 그런데 내가 전화를 드는 순간 햇빛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그때 난 분명 그렇게 느꼈었다. 난 5시간 동안 기절했었나 보다.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봤더니 저녁 9시 33분이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 맞는 걸까? 무튼 거기서부터 상황은 더 이상해졌다. 녹화된 영상엔 내가 기절하기 직전까지도 사장님은 내 옆에 있었다. 내가 경찰에 연락하면 빠지는 진술을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화기는 내 손에 들려있었고 전화가 끊기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 심지어 전화번호 입력도 안 되어 있었다. 영상 속의 사장님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지만 미동이 없었다. 자리에 서 있는 자세 그대로 얼어붙은 거다. 그래서 시계를 확인했는데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초침이 12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은 정확히 9시 33분. 계산대에 있던 시계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계산대 옆에 담배를 구매하려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저건 5번째 구매하는 담배겠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만 같다. 난 당장 주유소에서 밖으로 뛰쳐나왔다.
문을 잠그지도 불을 끄지도 않았고 미안하지만 테이프도 못 챙겨왔다. 솔직히 말해 테이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로에는 차가 많이 서 있었는데 정차 중인 게 아니라 그대로 멈춰버린 상태였다.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밀랍 인형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난 차에 타서 시동이 걸리길 빌었다. 천만다행으로 시동이 걸렸다. 그리고 집까지 반쯤 남았을 때 그게 다시 시작됐다. 차 라디오에서 갑자기 원래 나오고 있었던 것처럼 노래가 나왔고 노래 중간 끼어드는 진행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 누구도 시간이 잠깐 멈춘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나만 알고 있다. 아니구나. 제러미도 알고 있지? 여전히 제러미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일단 집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으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근데 경찰이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줄까? 이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것 같다. 가능하면 내일 또 내용을 추가할 거다. 마지막 추가. 오전 10시 33분. 새벽 4시 언저리가 되어서 겨우 잠에 들었다. 너무 피곤해서 몸이 버티다 못해 쓰러진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핸드폰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사장님이었다. 근데 사장님은 새벽 6시부터 전화를 해댔다. 사장님은 지난밤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단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단다. 하지만 이 동네 경찰들은 한심한 인간들 뿐이다. 아마 경찰은 사라진 엔진 오일에 더 집중할 텐데. 그러다 결국 사장님은 경찰에서 제러미를 찾기로 했다. 그리고 이력서에 담긴 제러미의 신상 정보들을 경찰에게 넘겨주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러미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뭘 알아냈는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다. 제러미가 쓴 주소는 공터였다. 아니, 지금은 공터다. 한때 집이 있었지만 1993년에 화재로 전소되었다고 했다. 작은 동네라 주민들 모두가 그 화재 사건을 기억했다. 한때 4인 가족이 살던 집이었다. 듣기로는 말수가 적은 아들과 사이가 소원해졌다지만 사실 여부는 알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사실이 존재한다. 화재 사건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조사한 결과 화재가 일어났던 이유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던 방화로 밝혀졌다. 집 전체가 기름으로 샤워한 것처럼 석유로 뒤덮였고 이후 화염병을 사용해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때 가족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가족들 모두가 집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범인은 끝까지 잡히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사이가 서먹해진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튼 사장님은 이런 내용을 전해주려 나한테 전화했던 거였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는 까무러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사장님이 출근해 달라고 말했다. 난 강력히 출근을 거부했지만 사장님은 경찰이 같이 있다며 나를 설득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말을 덧붙였다. FBI가 왔는데 나랑 이야기해야 한다고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이다. 오전 7시 20분이라 그대로 다시 자고 싶었지만 싱숭생숭해서 못 자겠다는 생각에 차라리 주유소로 향했다.
주유소에 갔더니 정장을 입은 4명의 남성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게 앉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두 받아 적을 때까지 그간 있었던 일을 2-3번 정도 반복해서 말했다. 제롬이 보안 카메라 영상,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전부 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한 요원이 말했다. 이런 또 한 사람 늘었군. 그리곤 엄청난 양의 서류들을 들이밀며 발설 금지 조약에 서명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더는 말을 못할 것 같다. 지금 이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 요원이 했던 말은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생각날 것 같다. 아무튼 이만 가봐야겠다. 오늘 할 것도 있고 테이프 가지러 주유소도 가야 한다. 내가 일하는 주유소에 신입 제러미가 들어왔는데 어딘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 알 수는 없는데 웃음소리가 매우 소름 끼친다. 사장님도 제러미에 대해서 나랑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웃음소리가 이상하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제러미가 들어온 뒤로 엔진 오일이 자꾸 사라진다. 아무래도 제러미가 훔치는 게 아닐까 싶다. 사장님도 나와 같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제러미가 일하는 시간에 녹화 영상을 돌려봐야 한다. 사실 그것 말고도 할 일이 있긴 한데 비공식적으로 추가 수당을 챙겨준다는 말에 고민 없이 테이프를 덮어 넘겨받았다. 휴가를 앞두고 있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테이프를 돌려보는 건 매우 간단하다. 제러미가 엔진 오일을 훔치는 장면을 확인하면 끝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진이었다. 27살의 그는 한때 몸도 좋았다. 그와 같이 산 건 3년 정도가 되었다. 밤이 되면 함께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지만 낮엔 내가 워낙 바빴던 탓에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성진의 직업은 건축가였다. 얼마 전 성진은 꿈을 이루었다. 3주간 일본 여행을 떠난 그의 페이스북은 일본의 신사와 풍경 등 일본 사람들이 찍힌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진들은 여러 집들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크고 작은 집부터 시작해 아파트 내부 사진까지 올라왔다. 그 사진과 함께 올라온 설명이 아마 지금까지 이어진 성진이가 집착을 하게 된 시작이 아닌가 싶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 건축가라고 소개하면서 집을 구경시켜달라고 하면 모두 흔쾌히 승낙한다. 그가 여행 중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시물과 여행 중에 나눴던 짤막한 통화만으로도 그에게 새로운 열정이 생겨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미니멀리즘. 삶을 단순화하고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생각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있잖아. 성진이 말했다. 일본의 집들은 여기보다 훨씬 좁은데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 샤워실, 부엌, 이런 모든 게 원룸에 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그렇게 좁게 느껴지지 않더라. 여행을 마친 성진이가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집을 정리하는 거였다. 그 시작은 여벌의 옷들과
콘솔 게임, 그리고 TV였다. 그 후로 오래된 선물이나 잡다한 기념품들은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성진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밖에 내놓으면 1시간 안에 누군가가 가져갔다. 일주일 사이에 아주 많은 것들이 그의 방에서 사라졌다. 오래된 생일 엽서, 사진, 트로피, 심지어 갑오로 받은 할아버지의 시계까지. 곧 거의 모든 것들이 성진의 집에서 떠나 길바닥으로 나갔다. 그리고 물건들은 금방 사라졌다. 그러다 곧 성진의 방에는 거의 비어버린 선반과 옷장, 그리고 책상과 의자만 남았다. 어때? 아름답지 않아? 성진이 내게 물었다. 난 성진의 말에 동의했다. 간결하고 깔끔하고 너무 편안해 보였다. 잡동사니가 없고 추억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가끔 성진이가 내 방까지 정리해주고 싶어 했지만 언제나 내 방은 돼지우리 상태를 유지했다. 정리 좀 하고 살아. 성진이 내게 말했다. 정리하고 나니까 세상 좋다니까. 그리고 성진의 삶은 점점 더 간결해졌다. 훨씬 편해. 그렇게 말하는 성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음식도 간편해졌다. 몸이 참 가벼워졌어. 옷도 단순해졌다. 티셔츠랑 속옷, 바지 이렇게 세 벌만으로 계속 돌리면 되거든. 그 이상은 사치야. 책상도 사라졌다. 어차피 허리 건강에도 안 좋아. 선반도 사라졌다. 먼지만 쌓이잖아. 이불도 없어졌다. 사람은 추위에 적응할 수 있어. 매트리스도 버렸다. 푹신한 건 척추에 안 좋아. 침대도 사라졌다. 그럼 어디서 자? 내가 말했다. 바닥에서 자면 되지. 성진은 시종일관 미소를 유지했다. 느긋하고 침착하고 평온하면서 말도 안 되게 행복한 상태였다. 날이 추워지면 어쩌려고. 내 말에 그가 활짝 웃었다. 뭐가 문제야? 옷장이 있잖아. 8월 초가 되자 성진은 옷장으로 이사했다. 이후로 집 어디에서도 성진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부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화장실도 쓰지 않았다. 성진은 낮에 옷장의 문을 열고 생활했다. 하지만 밤에는 닫았다. 너도 들어와. 그가 말했다. 여기 공간 넉넉해. 아니야. 괜찮아 난. (8월 12일) 성진은 자신의 머리마저 밀어버렸다. 그때도 그는 상당히 마른 상태였다. 건강한 느낌이 전혀 없는 완전히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가끔 그에게 음식을 챙겨주었다. 괜찮아. 배가 안 고파. 성진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말라가기만 했다. 또한 배도 고프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의 갈비뼈와 다른 부위의 뼈들은 금방이라도 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성진아, 너 치료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내 말에 성진은 점점 상해가는 잇몸을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걱정 안 해도 돼. 이 생활이 내겐 훨씬 더 좋아. 전보다 훨씬. 야,
그래도 건강 생각해야지. 무슨 소리야. 네가 사는 방식보다 내가 더 건강해. 성진이 말했다. 너도 빨리 들어오라니까. 여기 공간 넉넉해서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줘봐.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했다. 성진은 자기 머리 위에 칸막이를 올려버렸다. 네가 위에서 자면 돼. 성진이 말했다. 난 그저 농담으로만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옷장 윗칸은 더 넓어졌지만 성진이가 있는 아래 칸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성진은 용케 거기에다 몸을 맞추고 있다. 성진은 옷장에 앉아 가끔 내게서 빌린 책을 읽거나 혼자 명상을 했다. 그때는 9월이었다. 진짜라니까. 진짜 위층 써도 된다니까. 너한테 딱 좋을 텐데. 그가 말했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내가 좀 더 비켜줄게. 내일이면 진짜 너한테 딱 좋은 크기가 될 거야. 그리고 다음날 장난으로 그의 윗칸에 앉아보았다. 그리고 그때 성진이 옷장 문을 닫아버렸다. 옷장 안은 내 심장소리와 그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평온하지 않아? 성진이 말했다. 아니, 좀 좁은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쇠냄새 같은 것도 좀 나는데? 내가 대답했다. 그때는 그게 새로 만들어진 못냄새인지 알았다. 곧 사라질 거야. 다음날 윗칸은 더 커졌다. 이제 성진의 아래칸은 얇은 선반 정도의 너비로 좁아져서 책 5권 정도 쌓으면 딱 맞을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냄새는 더 심해졌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썩는 냄새다. 걱정하지 마. 곧 괜찮아질 거야. 그가 말했다. 성진아, 너 죽어가는 것 같아. 그러자 그가 웃었다. 아니, 지금이 너무 편하고 행복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성진아, 나 진심이야. 너 당장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나 미친놈 아니야. 성진아, 너희 부모님 연락처 좀 줘. 싫어. 그때 처음으로 성진은 화가 난 것 같았다. 성진아, 제발. 난 그냥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안 돼. 그리고 난 전혀 문제 없어. 성진아, 지금 네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있어. 그러자 성진이 웃었다. 걱정하지 마. 이건 치유의 과정인걸? 치유? 상처가 나고 있어서 그래. 무슨 상처? 심각한 건 아니야. 그리고 굳이 필요도 없고. 성진이 말했다. 어디에 상처 났어? 봐봐. 싫어. 보자고. 성진의 오른손을 확 잡았다. 뼈만 느껴지는 작고 차가운. 하지 마. 성진이 말했다. 하지만 무시하고 손을 잡아당겼다. 성진은 내 가방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다. 그의 손톱이 내 팔을 파고들었다. 그만해! 성진이 외쳤다. 성진의 몸이 그대로 아래칸에서 딸려 나왔다. 왼쪽 팔이 없었다.
다리도 없었다. 난 너무 놀라서 손을 놔버렸다. 그리고 성진은 단숨에 아래 칸으로 들어갔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건 너겠지. 그런 쓸데없는 팔다리 다 달고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옷장 문으로 다가갔다. 다리는 어떻게 한 거야? 필요 없었어. 그래서 2주 전에 잘랐어. 맙소사. 성진아,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러자 성진의 눈매가 다시 부드러워지더니 미소가 돌아왔다. 단순하는 거야. 성진이 말했다. 그리고 근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난 그때라도 구급차, 경찰, 아니 그냥 누구라도 불러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볼 때마다 성진은 미소만 지었으니까. 그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날 이후로 4일이 지났다. 성진은 여전히 옷장에서 행복하다. 가끔 콧노래 소리도 들린다. 또 가끔은 조용히 미소만 짓기도 한다. 그 모습을 보면 무섭고 역겹고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오히려 평온함을 느낀다. 힘들거나 근심이 있을 때 그의 미소를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성진의 말이 확실히 옳았다. 잡동사니를 처분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 오늘 상자 2개를 밖에 내놓았다. 밤이 되어 잠을 자러 가기 전 문득 성진의 옷장 침대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졌다. 난 성진이 들어있는 옷장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성진이 들어있는 윗칸으로 올라가 무릎을 감싸 안았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자 온갖 추억이 몰려왔다. 그 안에서는 오직 내 심장의 고동과 그의 호흡만 가득했다. 그 안에서 오직 행복만 느껴졌다.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진수는 내 물음에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유정이 오늘 회식이거든. 언제 끝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어. 마침 너 퇴근 시간이니까 밥이나 같이 먹자고 불렀지. 하여튼 이 새끼는 유정이 남친이 아니라 너희 같아. 매번 데려오고 데리러 가고 기다리고. 이제 유정이가 오지 말라 했다면서. 근데 굳이 왜 그러냐? 시덥지 않은 소리를 내뱉은 뒤 국밥 국물을 떠먹으며 물었다. 그나저나 너 저번에 면접 본 건? 진수는 자신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상할 정도로 취업 운이 나쁜 진수는 면접만 가면 칼같이 떨어져 버리곤 했다. 너 설마 면접에서도 우리 유정이 하면서 뭐 이딴 이상한 소리 한 건 아니지? 아니야. 눈을 내리깔며 매가리 없이 대답하는 꼴을 보니 아닌 게 아닌 모양이었다. 진짜 거짓말도 참 못한다. 7년째 연애 중인 두 사람. 그쯤 되었다면 적당히 편해질 때도 되었을 텐데 진수는 과할 정도로 유정을 챙겼다. 취준생 때는 자신보다 유정의 공부를 우선시했고 자신은 굶을지언정 유정이 끼니는 푸짐하게 챙겼었다.
유정은 그 덕인지 괜찮은 중견에서 취업에 성공했지만 진수는 여태 백수인 채였다. 문제는 유정이가 그런 진수에게 슬슬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정이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너 좀 챙겨. 잠자는 것도 쪼개서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뭔 놈의 유정이 출퇴근 기사까지 하고 있어. 네 성격에 유정이가 집안일 시키지도 않을 건데 적당히 해. 일단 네 앞길부터 가리고 내줘 하는 거지. 이제 유정이도 너 할 일부터 챙기라고 잔소리한다며. 진수는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자기 신경 쓸 시간에 면접이라도 한 번 더 보래. 자꾸 그러면 진짜 나 다시 안 본다고 헤어질 거라고 막 그랬어. 진수의 눈이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것 마냥 탁해졌다. 알면 정신 차리고 취업해야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취업이란 게 알았으니까 그만해.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그런 거밖에 없어? 어차피 잔소리밖에 안 될 걸 알기에 그만하기로 하고 주제를 돌렸다. 그래, 요새는 뭐 어떤데? 그냥 얘기 좀 해봐. 똑같지 뭐. 공부하고 유정이 챙기고 나름 취미생활도 즐기고. 요새 새롭게 재미 붙인 게 네일 쪽이거든. 이게 그냥 멋이 아니라 케어 방식으로 해서 내가 요샌 유정이 손 관리하면서. 죽은 눈에 생기가 돌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진수를 보니 화낼 기분도 나지 않았다. 유정이 확실히 매력적인 여자다. 몇 년 전 진수가 자랑스레 소개해 주었을 때는 몰래카메라가 아닌지 의심했을 정도로 예쁜 모습이었다. 청순하면서도 섹시했고 몸매 역시 귀여움과 육감적인 느낌을 함께 주는 그야말로 마성의 여자 같았다. 지금도 그런 여자친구를 가진 진수에게 질투를 느낄 정도였다. 혹시 헤어지면 나한테도 기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결국 내일이 취미가 아닌 거네. 네 취미는 그거다. 유정이한테 봉사하는 거. 조금은 심술맞게 이야기했지만 진수는 순순히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내 심각해진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그나저나 너 혹시 그거 아직도 해? 그 취미라는 그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뻔히 알지만 난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되물었다. 뭐, 내 취미가 뭔데? 진수가 주저하다가 다시 말하려던 그때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야, 유정이다. 끝났나 봐. 나 간다. 진수는 나 따윈 안중에도 없는지 금세 웃는 표정으로 바뀌어서는 그대로 튀어나갔다. 즐거워 보이는 그 표정을 보니 문득 기분이 우울해졌다. 아, 여씨 같은 년. 뭘 어떻게 올렸길래 사람이 저 따위가 되지? 하여튼 그놈의 얼굴값 진짜. 오늘도 이래저래 취미생활하며 이 꿉꿉한 기분을 떨쳐내야겠다. 집에 돌아와 씻고 멍하니 앉아있자니 벌써 11시가 되었다. 슬슬 괜찮은 시간이었다. 검은 옷에 깊은 후드와 마스크를 쓰고는 자주 가던 공원으로 향했다. 큰 공원이지만 상당히 한산한 곳이라 내 취미생활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난 차분히 기다리며 적당한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았다. 다행히 얼마 안가 내 눈에 들어온 여자가 있었다. 대략 20대 중반쯤 되었을까? 야근하고 늦게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공원이 시내버스 정류장과 주거지역 사이에 있어 가끔 이렇게 지름길로 이용하곤 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어 올리고 피곤함에 절은 얼굴이지만 얼굴도 제법 괜찮고 몸매도 봐줄만 했다. 유정이보다 한참 아래긴 한데
난 작게 중얼거리고는 후드를 푹 눌러쓰고 천천히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얼마간 뒤를 쫓다 보니 여자가 나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또각, 또각. 여자의 구두 소리가 점차 빨라지자 내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서 성급해지면 안 된다. 소리는 죽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질 듯 멀어지지 않게 잘 조절하며 상대의 뒤를 쫓는다. 그 미묘한 거리감 덕에 여자는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바로 지금 난 곧바로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여자 쪽으로 전력 질주했다. 여자는 내 다급한 발소리에 놀라 앞으로 뛰어나가다 넘어져 버렸다. 그 모습에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걸 느끼며 그대로 여자를 지나쳐 달려나갔다. 여자는 잔뜩 겁먹고 있다가 허무하게 지나가는 내 모습에 얼떨떨한 모양이었다. 다시금 짜릿함을 느끼며 그저 평범하게 운동 나온 사람이 그러하듯 페이스를 바꾸어가며 달리고 걷고 또 스트레칭을 반복했다. 여자는 몹시도 부끄러워하며 재빨리 수습해 도망치듯 떠나는 모습을 보니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악취미라면 악취미지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될 건 없었다. 혹여나 누가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 평범하게 운동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도 빈약하다. 개운함을 느끼며 또 다음 대상을 물색했다. 좀 이쁘고 괜찮은 애 없을까? 유정이급 되는 그런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왔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많이 쫄기는 했지만 법을 어긴 것도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기로 했다. 왜요? 왜 오셨는데요? 경찰들은 단호한 어투로 내게 말했다. 어젯밤 인근 공원에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니까 잠시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더듬더듬 되물었다. 사건이요? 사건이라면 무슨... 살인사건입니다. 공원에서 직장인 여성 한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희 가서 하시죠. 최대한 당당히 마주하려 했지만 나도 모르게 위축되며 거의 끌려가듯 경찰들과 동행했다. 난 죄가 없다. 난 아무 잘못도 없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면서도 등줄기로 식은땀이 마구 흘러내리고 있었다. 끔찍이도 오랜 시간 동안 치조를 받은 뒤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난 곧바로 진수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내었다. 어디야? 나? 유정이가 감자 좀 먹고 싶어 해서 마트에 장 보러. 나와. 나랑 얘기 좀 해. 아무래도 진정되지 않았다. 당장 다시 누가 날 붙잡아 경찰서 안으로 끌고 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난 아무 잘못 없어. 나에게 말하듯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윽고 약속 장소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기다리는 진수를 볼 수 있었다. 무슨 일인데? 나 유정이 끝나기 전에 이거 만들어야 하는 네가 나 신고했지. 진수의 얼굴이 조금은 굳어졌다. 잠시 고민하던 진수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아니 들어봐. 내가 몇 번 말했잖아. 너 하는 그런 거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넌 듣지도 않고 그냥 재미있어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번 참고는 조곤조곤 설명했다. 내가 말했지.
내가 뭐 어떻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친 거라고. 그냥 그게 다야. 근데 넌 뭐 살인범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 살인사건 뉴스 뜨자마자 나한테 말도 없이 바로 경찰에 전화한 거 보면, 아니 솔직히 네가 한 것만 해도 범죄는 맞지. 그래서 난 더 참지 못하고 진수의 멱살을 틀어지며 소리쳤다. 그래서 의심했어? 내가 사람이라도 죽였을까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죽은 년 난 얼굴도 몰라. 어제는 야근이라 그 공원 간 적도 없고. 알아? 내가 안 그랬다고. 진수는 가만히 날 바라보다 말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유정이가 그러더라. 이제 자기 신경 쓰지 말고 내 일부터 하래. 또 앞으로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하고. 근데 그놈의 회사는 회식도 자주 하고. 저번에도 몰래 데리러 갔더니 유정이가 엄청나게 화냈단 말이야.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했다고. 진수에게 소리치려던 난 입을 다물었다. 언젠가부터 공원에서 여자들 뒤를 쫓을 때 그 뒷모습을 유정이에 접목하곤 했다. 그리고 혹시나 진짜 유정이가 지나가진 않는지 괜스레 비슷한 모습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였다. 난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니야. 내가 한 짓 아니라고. 난 분명 안 그랬는데 네가 누명 씌운 거 아니야? 진수 역시 침착하게 반문했다. 아니야. 난 그냥 경찰들한테 내가 아는 거 말한 게 다야. 네가 그런 행동하는 거 그거 말해준 게 다라고. 널 범인으로 지목한 게 아니라서 네가 금방 풀려난 거야. 배신감이 들었지만 나 역시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었다. 난 진수를 밀쳐내듯 놔주며 말했다. 됐다. 뭐 결국 오해도 풀렸고 아무 일 없었으니까. 어쨌건 내가 이번에 크게 실망했다는 것만 알아도. 진수는 조금 부드러워진 어투로 달래듯 말했다. 그러지 말고 대신 내가 괜찮은 분 소개해줄게. 유정이 직장 동기인데 유정이만큼은 아니지만 엄청 미인이죠. 내가 생각해봤거든. 너 그런 취미가 기댈 곳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넌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당연히 소개해줘야지. 우습게도 기분이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말해도 꿈쩍도 안 하던 녀석이 미안하긴 미안한 모양이었다. 언제 나도 모르게 표정이 부러졌는지 진수는 한층 더 편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다다음 주에. 소개팅 이런 딱딱한 거 말고 내가 괜찮은 풀펜션 알아볼 테니까 넷이 놀러가서 편하게 놀자. 수영복 있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자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 새끼 은근히 사람 잘 가지고 놀아. 약속 깨지 마. 당연하지.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나 빨리 반죽해놓고 유정이 데리러 가야 돼. 그런 일 있었단 소리 들으니까 무서웠나 봐. 나한테 꼭 데리러 와달래. 아마 당분간 회식도 없을걸? 당연하지. 망치살이마가 돌아다니는데 회식한다고 그럼 진짜 미친 거지. 신나서 떠드는 진수를 돌려보내려던 그때. 잠깐. 망치? 분명 공허 사건이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그 어디에도 망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나 역시 취조받으면서 알게 되었을 뿐. 난 잠시 머리를 굴리다가 진수에게 물었다. 너 어젯밤에는 뭐 했냐? 진수는 멈칫하더니 눈을 내리깔며 매가리 없이 대답했다. 그냥 집에. 그리곤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난 멍청하게 서서 생각을 정리했다.
확실히 이번 살인사건이 진수에게 좋게 작용한 것이 맞다. 취업에 집중하는 대신 겁먹은 유정이를 케어해줄 명분이 생긴다. 회식도 사라지고 당당하게 유정이를 펴고 갈 수도 있다. 이별까지 언급했던 유정이었기에 진수는 절실했을 게 틀림이 없다. 그리고 어쩌면 은근 유정이를 생각하는 날 눈치채고 조금은 과격하게 혼을 내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거면 모를까 유정이만 연관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또라이가 되는 진순이 결국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다. 심증이 확증으로 넘어가려던 그때 난 그만 생각을 멈추었다. 진실이든 뭐든 간에 풀펜션이 먼저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했다. 당분간은 취미생활을 접어야겠다.